피란 수도 부산. 이번 시간에는 한국전쟁과 피난 수도 부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전쟁은 1950년 6월 25일 북한군의 공격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본 강의에서는 전투 지역이 아니었던 부산이 피난민, 정부, 유엔기구들이 직결하면서 전쟁 극복의 중심지로 기능한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전쟁이 일어나자 이승만 대통령은 6월 27일 서울을 탈출해 대전과 목포를 거쳐 7월 2일 부산에 도착했습니다. 반면 정부는 대전, 대구를 거쳐 부산으로 옮겨왔습니다. 이때부터 부산은 1023일 동안 정부의 수도 기능을 담당했죠. 그리고 미국 중심의 유엔군과 유엔기구가 부산으로 이전 혹은 상주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피난민들은 크게 두 차례에 걸쳐 부산으로 들어왔는데요. 한국전쟁 발생에서부터 구입할 수보까지 전체 약 110만 명의 피난민이 발생했는데 부산에는 16만 명이 정착했습니다. 2차 피난은 국군과 유엔군의 북진 이후 중공군이 개입하자 1950년 11월 하순부터 유입되기 시작한 북한 피난민들이 중심이었는데요. 전체 약 500만 명 피난민 가운데 부산에는 26만 명 정도 정착했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에는 피난민만 부산으로 모이던 것이 아니라 남한 내에서 불안정하게 살았던 국민들 가운데서도 안전한 부산으로 들어와 정착하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2차 피난 당시 북한 피난민들이 대규모로 유입되자 대통령이 있는 부산의 안전을 우려했죠. 그래서 부산 유입 제한 조치를 시행해 피난민을 인근 지역으로 분산시켰습니다. 대표적인 곳이 거제도와 제주도 등 부산 인근 지역이었습니다. 그 결과 전쟁 전인 1949년 47만여 명이던 부산 인구는 1951년 84만 명으로 급증해서 휴진될 때까지 이 정도 인구가 유지되었습니다. 피난 수도 부산에는 북한 피난민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많은 피난민들이 이주해 와서 정착했습니다. 부산의 피난민들은 생존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로 새로운 돌파구를 만들어냅니다. 오늘날 부산의 대표적인 먹거리인 돼지국밥과 밀매는 북한 피난민들이 창조했습니다. 순대국밥을 먹었던 피난민들은 재료인 순대가 모자라 살코기를 이용해 국밥을 만들었습니다. 메밀을 재료로 하는 냉면은 당시 남한에서 재료를 구하기 힘들었죠. 그때 원조물자로 들어온 밀가루를 이용해 밀면을 만들어냅니다. 부산 사람들이 얼마나 창의적인가를 잘 알 수 있죠. 피난민의 생활. 유엔 민간 원조사령부는 피난민을 게릴라나 반게릴라 활동을 포함해 군대나 전쟁에 의해 집에서 추방된 사람들로 규정하고 월남민들을 피난민으로 분류했습니다. 이 정의에서 집과 추방이라는 단어는 안전한 삶의 터전을 물리적 강요에 의해 잃은 피난민들의 상황을 함축적으로 보여줍니다. 2차 피난민을 보면 그런 사례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군과 유엔군들이 인천 상륙작전 이후 북진하자 북한 사람들 중에는 주둔군을 지원하거나 치안대 활동을 한 사례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11월 중공군 개입으로 전세가 바뀌자 그동안 국군과 유엔군을 위해 봉사했던 북한 주민들은 미래가 불확실했겠죠. 그리고 철수하는 국군과 유엔군이 주둔지를 소개하기도 하고 만주에 핵무기가 투하된다는 소문도 있어서 북한 주민들은 피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갑작스럽고 긴급한 피난이었기 때문에 부모나 가족들과 이별하는 사례가 많았고 피난지에서 생활할 경제수단도 챙길 여유가 없었습니다. 피난 방법은 각자 다양한 교통수단을 이용했는데요. 육로를 이용해 얼어붙은 강을 건너거나 험한 산을 넘기도 하고
유엔군이 지원하는 배를 간신히 타고避難하기도 했습니다. 부산으로 들어온 피난민들은 쉽게 피난 생활을 할 수 없었습니다. 먼저 포로수용소에서 사상 검증을 받아 노동당원이 아님을 증명해야만 했습니다. 노동당원임이 밝혀지면 곧바로 포로수용소에 갇혔습니다. 한겨울에 피난하는 피난민들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는 안전한 주거 확보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행정당국이 마련한 주거 공간은 7만 명 정도만 수용할 수 있어서 시설은 태부적이었습니다. 피난민들은 살집을 스스로 마련해야만 했는데요. 길바닥이나 다리 밑에서 노숙을 하든지 아니면 조그마한 빈터라도 찾아 무허가 판잣집을 지어야 했습니다. 부산의 중심과 여기저기에 판잣집들이 들었었습니다. 특히 부산의 산동네는 한국 전쟁기 판잣집들이 들어선 대표적인 공간입니다. 산동네는 1960, 70년대 산업 노동자들이 이주해 들어오면서 오늘날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피난민 수용시설과 상하수도가 부족했고 무허가 판잣집이 난림하면서 화재 위협이나 위생 문제, 전염병과 같은 재난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특히 화재는 그 자체로 큰 피해이기도 해 자살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대표적인 화재가 국제시장 대화재, 부산역정 대화재 등이었습니다. 건물주들은 화재의 원인이 무허가 판잣집 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 철거를 요청합니다. 피난민들은 삼터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강제 이주당해야 했죠. 한편 피난민들의 생계수단도 막연했습니다. 부산은 전쟁의 피해가 없어 기존의 생산시설이 잘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몰려든 피난민 수에 비하면 일자리는 아주 부족했습니다. 당시 부산 인구의 절반 이상이 무직자였고 특히 여성의 무직 비율은 80%에 달했습니다. 직업을 가진 유직자라 해도 대부분 날품팔이 노동으로 부도노동자나 직위꾼으로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강제로 추방당한 피난민들은 주어진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발부등을 쳤는데요. 역설적이긴 하지만 이러한 에너지가 산업화 시대 부산을 만들어가는 중요한 동력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국제시장. 국제시장은 부산광역시 중구 신창동 4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일본인 주택이 많은 곳이었는데 일제 말 미군 폭격에 대비해 건물을 철거해 뒀습니다. 국제시장의 출발은 지역 언론에 의하면 1946년 4월 24일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해방 후 귀국해 부산에 정착한 귀환동포들이 생계수단으로 일본 구수품과 일본이 남겨놓고 간 물건을 거래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점차 미군 물자나 일본 밀수품이 지급되었습니다. 대부분 불법 물자였죠. 상품 거래나 이익을 두고 온갖 불법과 싸움이 벌어지는 위험한 공간이었습니다. 국제시장의 명칭은 1949년부터 사용되었고요. 출발 당시에는 자유시장이라 불렸습니다. 또 다른 표현은 도떼기 시장이라 했습니다. 도떼기란 말은 물건을 팔러 오는 사람들로부터 장사꾼들이 서로 먼저 사려고 물건을 쟁탈한다는 의미였습니다. 쟁탈은 일본어로 토루, 그래서 톳다 하는 곳, 이처럼 일본어 발음을 이용한 명칭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물건 쟁탈전이 치열했다는 의미죠. 한국 전쟁이 일어나자 국제시장 상인은 서울 남대문 상인들로 대체됩니다만 1차 우퇴 이후에는 북한 피난민들이 장악했습니다. 1952년 2월 기준으로 점포 상인이 1150명이었는데 이 가운데 50%가 월남 피난민이고 20%가 서울 피난민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노점상과 행상은 대부분 피난민이었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갑작스러운 피난으로 전혀 준비 없이 이동한 절박했던 북한 피난민들이 국제시장에서 기반을 다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국제시장에서 거래된 물품은 미군 용품, 유엔 원조 물자, 밀수품 등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당시 부산의 유행어 가운데 얌생이 몰러 간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얌생이는 염소의 경상도 말입니다. 부산 사람들이 미군 부대 내에 염소를 몰래 넣어 풀을 뜯어먹게 하고 염소를 데리러 간다는 핑계로 미군 부대에서 물자를 훔쳐 나온 데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이 무렵 미군 물자를 훔쳐내는 자들이 많았는데요. 언론에서는 이들을 얌생이꾼이라 불렀습니다. 그리고 밀수품은 일본에서 들여왔는데요. 1953년 12월 당시 1300개의 점포 가운데 영업하는 가게가 800호였는데 이 가운데 약 450호가 밀수품을 취급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불법 물자를 취급한 상인들은 얌체나 부끄러움도 모르고 악착같이 물건을 팔았습니다. 예를 들어 여성이 치마 속에 미군 물건을 숨겨 다니면서 구매 의향을 보이는 손님 앞에서 부끄러움도 없이 치마를 들켜 흥정하는 모습이 언론에 소개되기도 합니다. 자연히 국제시장 상인들은 국가 권력의 감시와 통제를 받았는데요. 미군 헌병이나 밀수 단속반이 수시로 시장을 습격했습니다. 하지만 상인들은 단속반을 상대로 저항, 회피, 타협 등 다양한 방법으로 대응하면서 생존했습니다. 단속반을 알아보는 능력도 지녔다고 합니다. 국제시장은 생존을 위한 전쟁터였습니다. 온갖 모략과 불법이 판을 치고 상인들 사이에 갈등도 존재하는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국제시장 상인들은 각자 생존 논리를 만들었습니다. 2014년 영화 국제시장이 개봉되었잖아요. 1,400만 명이 넘는 관객을 동원했죠. 눈 내리는 날 흥남부두에서 추수하는 미군들과 함께 피난을 감행하던 특수가족은 아버지, 동생과 헤어졌죠. 영화는 가장으로서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특수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영화 제작 당시 만들어졌던 꽃분이네 가게는 많은 사람들의 포토존이 되고 있습니다. 국제시장 맞은편에는 주로 일제와 미제 물건을 파는 깡통시장이 있습니다. 한국전쟁 전후 불법이지만 해외 물자가 유통되던 당시의 국제시장 분위기를 지금도 체험할 수 있습니다. 피란수도 세계유산. 부산시는 2015년부터 피란수도 부산의 유산을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2년 12월 우리나라 국가유산청 세계유산 잠정 목록에 등재되었습니다. 이후로는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목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계유산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지닌 문화유산, 자연유산, 그리고 두 가지를 결합한 복합유산으로 구분됩니다. 특히 부산시가 추진하는 유형은 기념물, 건조물, 유적지 등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유산 분야입니다. 부산시는 부산유산을 한국전쟁기 피난수도 기능을 유지한 특출한 정보물로 정의합니다. 즉, 전 세계 인류가 보편적으로 추구해야 할 가치인 평화의 메시지를 발신하는 유산이라는 점을 강조하죠. 현재 등재를 추진하는 부산유산은 9개입니다. 그런데 이들 유산의 생산 시기는 한국전쟁 이전에 만들어졌던 것도 있고 전쟁기에 만들어진 것도 있습니다. 다만 전쟁이라는 긴급 상황에서 전쟁 극복을 목적으로 활용되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 부산유산을 하나하나 간단히 살펴볼까요? 먼저 경무대입니다. 피난수도 당시 급박하게 부산으로 이동한 대통령의 관저, 집무실이면서 각종 외교 업무 공간으로 활용된 유산입니다. 다음은 임시중앙청입니다. 피난수도 시기 정부 중앙청사로 활용되어 정치, 경제, 사회 등 각 분야에서 전쟁 수행과 비난민 정책이 계획되고 실행된 곳이죠. 국립중앙관상대는 매일 전쟁 수행기관 및 민간인을 위한 기상정보를 제공했습니다. 미국 대사관 겸 미국 공보원은 대한민국 정부의 대미교섭 창구이자 각종 고활동과 국제협력이 이루어진 유산입니다. 부산항 제1부두는 비난민과 유엔군,
국제 원조나 고물자가 들어오는 관문이었습니다. 유엔 묘지는 세계 유일의 유엔군 전사자 묘역이자 추모 공간이죠. 하야리아 기지는 주한미군 관련 군사 기능과 유엔 관련 국제 지원을 담당했던 유산입니다. 아미동 비석 피난 주거지는 피난민들이 일본인 공동묘지를 임시 거처로 활용한 유산입니다. 오암동 소막 피난 주거지는 피난민 수용소로 활용된 유산입니다. 이상으로 근대도시 부산에 대한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근대도시 부산 사람들은 개항, 일제강점, 한국전쟁 등 우리나라 근현대사의 중요한 사건과 마주하면서 다양한 문화적 자산을 생산한 도시입니다. 감사합니다.